자, 오늘 할 이야기는 부처님의 수행과 깨달음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게요. 고행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명상, 그 다음에 중도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당시 붓다 당시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명상하는 흐름이 하나가 있었고, 명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라문교 쪽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전통 종교의 사람들은 명상을 했고, 그 당시 새로 대두한 사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행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고행.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정한 자유는 몸을 괴롭히면서도 얻을 수 있을까? 어때요?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건 플라톤에서도 나타나는 얘기거든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거를 육체가 이렇게 가둬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조업해서 영혼의 자유를 획득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들의 논리상으로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몸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영혼은 조금 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마치 새 장에 새가 갇혀 있는 거야. 그 새를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새 장을 무너뜨릴수록, 그러니까는 이걸 낡게 하고 옆에를 틈을 이렇게 크게 하고 이렇게 할수록 새가 빠져나갈 확률이 커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심신이원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밖에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본질은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아니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스티븐 호킹 같은 분이 있잖아요. 스티븐 호킹, 그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뭐 이래가지고 그분이 일종의 뇌성마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휠체어 같은 거 타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교육도 제대로 잘 받았고, 그거는 유럽인이가 가능해요. 동아시아 같으면, 동아시아에서는 육체와 영혼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장애가 생기면 영혼에도 장애가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정신을 바로 하려면 몸가짐을 바로 해라. 그래서 몸 자세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반듯한 자세.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존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동아시아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육체하고 영혼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은 뒤에 뭐 제사도 지내고 한다던데요. 죽은 뒤에 육체가 소멸하고 나면 영혼은 한정된 기간만, 마치 기차가 멈추어도 속도를 정지시켜도 어느 정도는 관성에 의해서 가잖아요. 그 한정된 기간만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영원히 지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내다가 끝내게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영혼은 육체로부터 분리돼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게 있고 정신적인 게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거, 영혼이야말로 더 본질이다. 그래서 육체를 괴롭혀서 영혼의 자유를 얻는다라는 생각을 해낸 겁니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몸을 괴롭히고, 그러니까는 무슨 뜨거운 것에 몸을 노출시키거나 한 다리나 한 팔을 들고 있거나 이런 행동들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괴롭히면 정신적 자유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이게 고행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도 부정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육체가 무너지면 정신력도 아울러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정신력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육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이유가
그 전에 죽어. 그 전에 죽어. 한 40, 50에 죽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무너지기 전에 육체가 무너지는 건 눈에 보이는데 40, 50이면 육체가 무너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외선 노출이 심할 때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조부모님 세대들을 보면 40, 50에도 주름살이 깊게 패인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하고는 또 달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60이 넘어도 환갑이 넘어도 겉모습은 멀쩡하지. 속이 같지. 겉은 멀쩡해요. 저희 어렸을 때 뵀었던 어른들에 비하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어르신이라고 부르던 분들이 알고 보면 생각해 보면 5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을 어르신이라고 시골에서 불렀었고, 그리고 환갑 넘으면 진짜 할머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환갑 넘은 사람이 지천입니다. 제 주변에도 막 지천입니다. 우리가 환갑 넘은 분들 그 등에 올라타서 먹고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허리가 되게 좋은 거예요. 환갑 넘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올라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절이 다른 거예요. 시절이. 그래서 50 이전에 돌아가시면 육체가 상하는 거는 몸에 좀 보이는데 정신은 안 상하죠. 50 정도면 정신이 크게 상하지 않거든. 그래서 정신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80, 90 되신 분들을 보면 육체가 가서 정신도 가는 거지. 막말로 얘기해서 정신만 간 건 아니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정신만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옆에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뵈면 80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정신력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체력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은 80대 초반까지 괜찮으세요. 이렇게 뵙고 있으면. 근데 80대 중반부터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보면 그냥 평균이 그렇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90 정도 넘으면 정신이 이렇게 평안한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 조금씩 문제들이 다 있죠. 정도의 차이에서 좀 달라질 뿐이지, 정신이 육체로부터 독립해서 본질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90이 아니라 100이 돼도 정신은 멀쩡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거는 무슨 70, 80 필요 없고 내가 보기에는 40만 돼도 정신이 좀씩 가요. 저도 그걸 느끼는데. 그래서 육체를 넘어선 정신이 딱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관점이에요. 그들의 관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지 그게 정답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아무튼 정신은 잘 안 변하고 육체는 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변하는 정신 쪽에 투자를 해야 되고 변화하는 육체는 군더더기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날리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행주의를 채택했던 거고, 그리고 고행주의는 눈으로 봤을 때 쌈박합니다. 뭔가 하는 것 같지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런 걸 할 수 있지? 어떻게 한 팔을 들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지? 어떻게 한 다리로 서가지고 저러고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대목 같은 데 올라가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도 저렇게 버틸 수 있지? 우리는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존경심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아요. 내가 못하는 걸 상대방이 했을 때 존경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도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거에서 내가 못했을 때 존경심이 더 크게 일어나고, 크게 나는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주제면 그 사람이 대단한 거를 했어도 그런데 어쩌라고가 됩니다. 열심히 노력했네. 어쩌라고. 손흥민이 축구를 잘해. 근데 저는 축구에 별 관심이 없어. 대단하네. 어쩌라고. 근데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 그러면 야, 세상에 이런 선수가 있어? 이렇게 되겠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물론 올 일도 없겠지만 이런 데 온다면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할 거고 사인이라도 하나 받으려고 할 거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정도 축구에 큰 관심이 없으면 저게 손흥민이래 그러면 이렇게 어쩔저쩔 하면서 봅니다.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김종국이 운동을 잘해서 헬스 같은 거를 잘해서 체형 관리를 잘해서 대단해. 우리는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딱 한 가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너의 근육은 나이를 먹으면서 빠진다. 너나 나나 큰 차이 없을 거다. 갈 때쯤 돼서 보자.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운동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여러분이 제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불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듣고 있는 거고, 관심이 없어. 나는 불교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했을 때 대단하다고 판단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거를 하면 더 대단하게 평가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고행 같은 경우는 그냥 봐도 야 저게 가능해? 이러면 우리가 마치 그 예전에 스타킹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럼 약간 진기명기 같은 거 이렇게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면 뭐 피자를 뭐 이렇게 해서 막 빨리 만들어요. 아니면 뭐 한석봉 어머니처럼 눈 감고 막 칼국수를 다 썰어내요. 이러면 대단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쩌라고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 그러면 다 가서 한 번씩은 보게 되죠. 아주 힘들지만 않으면 뭐 찾아가서 보는 건 아니지만 신기하네. 저렇게 또 할 수 있네. 사람이 저렇게 또 발전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인도에 가서 지금도 고행주의자들을 만나면 그렇게 고행하는 분들을 보면 가서 사진 찍고 사람이 이렇게 우리 약장수 보는 시선으로 본다고. 그게 보통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건 눈에 띄는 거고, 명상이라고 하는 건 앉아서, 스님들도 그렇잖아. 선방에서 앉아서 참선을 하고 계셔. 그러면 저게 하는 건지 많은 건지 초는 건지 삼매에 들었는지 알게 뭐요. 그렇잖아. 근데 누가 신통을 보여 이러면 사람이 솔깃하지. 왜?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요즘은 깨달음이나 이런 것도 다 시험 봐야 돼. 내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거든. 세상이라는 건 다 그래요. 100m 달리기는 누가 빨리 달리는지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근데 명상이나 수행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누가 센지를 모르겠어. 다 자기 팔뚝이 굵어. 하지만 그건 주장입니다.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인정합니까? 인정할 방법이 없죠. 왜?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 판단해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돼요? 인정이 돼요? 제가 민주주의 비판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정치인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중요 부분을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인데 인기 투표로 뽑는 게 제대로 될 수가 있겠냐? 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 박사를 만들어내는데 논문 심사를 누가 하냐면 박사를 받은 사람 5명이 심사를 합니다. 전문가 심사입니다. 왜? 그건 전문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데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뽑냐면 그냥 인기 투표입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인기 투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모르지 뭐. 표 많이 받았다고 전문 지식이 생겨?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가만히 그냥 생각을 해봐. 그냥 누굴 디스해서 꼭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 예전에 정몽준 후보가 대통령에 나왔을 때 아니면 국회의원에 나올 때 그분이 기업인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 정치적으로 훌륭할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거든.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님도 한번 봐봐. 그분이 아침마당 같은 데서 참 훈남 변호사 잘생겼잖아. 근데 잘생겼다고 서울시를 이끌 수 있느냐는 논리적 추이가 다른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잘생겨서 얼굴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가 좋아요. 그거는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서울시를 이끌 수 있는 능력, 행정 능력이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뽑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민선이라고 하는 건 다 그렇게 뽑아.
능력으로 해서 시험을 보느냐? 플라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상 국가에 보면 교육을 보고 교육을 충실하게 받고 그 사람들이 일종의 시험 봐서 올라가는 관료제 같은 걸 얘기하지, 이런 민의에 대한 투표로서 뭘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민중은 오도되기 쉽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중이 전문가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반도체 만드는데 반도체 만드는 총괄 리더를 인기 투표로 뽑아. 자, 우리 사원들 투표로 뽑읍시다. 야, 씨, 그 사람이 그 능력이 되겠어? 성격은 좋겠지. 그분이 성격은 좋겠지. 하지만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지.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일반인들이 알아보고, 수행을 잘한 사람들을 일반인들이 알아보고 그 사람이 맞아요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끼리 해서, 쉽게 말해서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끼리 인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인정을 안 합니다. 문제는 서로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다 내 팔이 굵어. 야, 이러니까 이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주장이 되기 쉽고 객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어저께 내가 재벌되는 꿈 꿨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슷한 거야. 그건 내 주장이지 여러분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맨 처음에 박가바라고 하는 고행주의자에게 갔었던 이유는 딱 봤을 때 그게 먹혀주는 거지. 딱 봤을 때 눈에 비주얼로 벌써 뭔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런데 좀 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문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육체를 구속하는 것이 정신의 자유를 찾는 데 있어서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 더 올바르냐? 아니면 육체가 무너지면,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을 잘, 쉽게 말해서 수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뒤지게 한번 아팠거든요. 아프니까 정신 수련 개뿔이 다 도망가. 안 돼. 엉간이 아플 때는 이게 뭐 명상을 하네 어쩌네 이렇게 약을 팔아요. 뒤지게 아프잖아? 아무 생각 없다. 그냥 입에서,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관세음 보살님 뭐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어렸을 때 겪었을 때, 고등학교 때 내가 그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서 이게 육체적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딛고 정신을 닦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했다고. 그리고 나중에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라고 하는 건 법기, 진리의 그릇이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어느 정도 돼야 정신적인 것도 안정이 취해진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불교에 있다는 거를 이해하게 된 거죠.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 막말로 얘기해서 치매 걸렸어. 뭔 명상을 해? 치매 걸렸어. 명상은 무슨 개뿔이 명상. 제가 제일 답답한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명상 같은 걸 배우고 싶어요 라고 형편도 좋고 다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80이 넘잖아. 그렇게 말하는 어른이 80이 넘잖아. 돈을 줘도 가르쳐줄 방법이 없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80 되신 분을 뭔가 에너지 자체가 별로 없다니까.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뭔가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정도의 에너지가 안 올라와. 물이 말랐어요. 물이 있어야 이쪽으로 틀고 저쪽으로 틀고 이러면서 뭐 가르쳐 나가는 건데 에너지가 없다니까. 그래서 나는 무언가를 배우려고 해요 라고 하지만 10분만 얘기하면 이렇게 영혼이 약간 유체가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졸아. 어쩔 수가 없어.
저는 그분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 이미 연세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명상도 빨리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도 빨리 해야 되고, 근육 운동 이런 것들도 뭐 80 넘어서 할 거예요. 안 됩니다. 근육 다 빠지고 난 뒤에는 차지 않아. 똑같은 거예요. 정신도 다 빠지고 나면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면서 익숙해지더라 라고 하는 게 부처님께서 고행주의를 비판할 때 한 얘기예요. 그게 고행이냐? 그건 장애고 불편한 거다. 왜 그런 분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었어. 예전에 큰 스님들도 계셨지만, 우리 행자 때 그 사람이 있었어. 행자 때 같이 행자로 했었던 사람이 손가락이 2개가 없어. 출가하기 전에 손가락을 올리고 칼로 쳤어요. 이걸 이제 단지 공양 뭐 이런 얘기를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쳤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죠? 그거 말고 이제 연비한다 그래갖고 손가락을 태우는, 예전에 그 일타큰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태우는 분도 있었고, 태우는 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고통이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 이거는 한 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려워. 분명히 어려운 일이야. 맞지? 그러면 걔가 나보다 더 신심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사냐? 아니에요. 친 거는 친 거고.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그리고 걔 되게 불편해했어. 이게 없으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이게 있을 때 잘 못 느끼죠. 이게 크게 뭐 이렇게 도움 안 되는 것 같지? 막상 없잖아. 이거 되게 불편하다. 되게 불편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장애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출가하러 갔더니 출가 안 됐어.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기수에 오세요. 뭐 이렇게 했었어. 저거는 그래도 저거는 그냥 장애가 아니고, 저거는 이제 불교랑 관련돼서 자기가 그렇게 신심을 보인 거다 해서 다음에는 봐줄 테니까, 원래는 장애인은 출가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뭐 깨달음을 못 얻고 이게 아니고, 수행하려고 온 사람들이 출가하는 건데, 장애가 있어. 내가 다리가 하나 없어, 팔이 하나 없어. 누가 그걸 보살펴 줄 거야? 아니, 내가 수행하러 왔지. 지금 자원봉사 왔냐고.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군대도 똑같아요. 군대도 장애인을 못 가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총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야. 누가 그 사람을 보살펴 줄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출가 못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찬안이라고 하는 거고, 성소수자도 출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리수 출가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깨달음을 못 얻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어디에 소속시킬까를 모르는 거야. 비구 승단하고 비구니 승단이 있는데 하리수야. 그래서 같이 목욕탕에 갔네. 근데 한 사람은 느껴.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남자들끼리 목욕탕에 가면 그런가? 이러면서 그냥 씻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등짝이라 서로 뒤밀고 있고 이렇게. 그런데 한 사람은 느껴. 야, 씨,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저 사람은 겉모습은 남자지만 속은 여자니까 그럼 비구니 승단에 넣어야지. 그럼 비구니 승단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이거, 야, 속은 여자라고 말하는데 달고 있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여탕에 나는 속이 여자예요 이러면서 달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어. 난리 날걸? 지금 목욕탕에 그렇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소속을 결정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출가를 못 시키는 거예요. 차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한 몇 사람을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정도를 할 정도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검토할 정도로 우리가 수준이 올라온 거고, 사회 시스템이 올라온 거고,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의 이호해병 형공, 그러니까는 이방 뭐 형방 이러는 그 사또 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월급도 없어. 그냥 알아서 삥 뜯어 먹고 사는 놈들이요. 정부에서 월급 안 나와요. 사또까지만 월급이 나와. 그래서 그렇게 이방이 해먹는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는 거요. 그리고 이방하고 사또하고 붙으면 이방이 이겨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사또는 돌아가면서 오는 거고 이방은 계속 그놈이다. 계속 그놈이야.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방에게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이걸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방은 거기서 계속 해먹던 놈이고. 그래서 그런 조선 시대 때 그게 성소수자예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조선 시대 때도 그거를 뭘 어떻게 받아줄 수가 없었어. 그런데 2,500년 전에 그걸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렸어. 그러면 굉장히 장한 일이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아프고 굉장히 힘들었겠지. 하지만 나중에는 여기가 아물잖아.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남는 거는 장애만 남는 거예요. 불편함만 남는 거지. 그걸 통해서 뭔가 이게 고행이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그건 아니야. 아마 연지를 해도 마찬가지일걸?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태웠어. 태우면 사람 죽어요. 원래는 태우면 사람 죽어. 특별하지 않으면, 관리 잘하지 않으면 죽어. 여기서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하는데, 손가락 태울 사람들은 미리 알아두라고. 한마디만 태워. 여기까지 태우잖아요. 그러면 화독이 일로 들어가면서 이거 잘못하면 이거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태우면 병원에 가서 여기를 자르거든. 이해가 돼? 여기를 태웠는데 여기를 못 자르면 잘못하면 나중에 여기가 썩어 들어가. 썩어 들어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 처음에는 친심도 장한 거고 대단한 거지만 나중에는 불편함만 남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부처님이 비판하실 때, 고행을 비판할 때 몸을 무너뜨리는 것만 가지고 이게 뭐가 해결이 되냐? 정신이 진짜 닦이는 거냐?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만 남게 된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라고 해서 비판하는 거고. 그다음 명상주의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 상태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명상에서 깨어나고 나면 그것이 행복이냐?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주말에 명상센터 아니면 템플스테이 같은 데 가가지고 자연 좋은 데 있고 차려주는 밥 먹으니까 행복해요. 이러다가 도시로 오면 다시 힘들지. 이런 건 명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편하고 같은 겁니다. 아편도 딱 그런 거예요. 그거 취했을 때는 좋고 깨면 지랄 같고 가면 좋고, 술도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했을 때는 좋고 오고. 근데 문제는 그 상태로 살 수 있느냐? 사람이 못 살죠. 못 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비판하시냐면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명상 비판입니다. 뭐라고 비판하시는 거냐면, 명상 상태에 있을 때는 행복한데 깨어 있을 때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주의를 비판하고 명상주의, 수정주의를 비판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행을 내가 끝까지 안 해서 그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래서 6년 고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밥 굽는 고행 중심입니다. 모든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은 반복되면 무뎌지는데 밥 굽는 거, 음식 조절은 그래도 죽지 않는 이상은 새록새록 고통스럽대. 여러분 밥 좀 굶어 보셨어요? 저도 예전에 한 열흘 굶어 봤는데, 야, 그거 나온다 진짜. 그렇게 굶으면서 텔레비 같은 거 보잖아요. 라면 이런 거 보잖아요. 라면 선전 이런 거 나오잖아. 라면 냄새가 나요. 진짜. 그거는 굶어봐야 알아. 이게 지금 미쳤다고 하는 건데, 진짜야. 나 그런 거 한 2번 경험해봤네. 군대 가서 한번 경험해봤고, 군대에서 한번 경험해봤고, 단식할 때 한번 경험해봤어요.
근데 그와 비슷한 건 여러분도 경험을 해봐. 언제 경험해 보냐면 등산 같은 거 이렇게 힘들게 하고 뭐 춥고 이럴 때 누가 옆에서 이렇게 라면 컵라면 같은 거 갖고 이렇게 탁 융프라우에서도 신라면 이러면서 딱 이렇게 딱 먹으면 근데 거기서는 그런 맛이 안 나. 나도 그것 때문에 한번 먹어봤는데 그때 신라면 비싸가지고 나랑 같이 간 놈이 가지고 간 오징어 짬뽕을 먹었네.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융프라운에서는 신라면을 갖고 와야지 왜 오징어 짬뽕을 갖갔어? 내가 이랬더니 처먹기 싫으면 말어 이러더라고. 갖고 오지도 않아놓고 씨 얻어먹는 주제에 뭔 말만. 그러면 신라면 사 먹어라 씨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뭐 거기서 라면 먹는데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 왜냐면 그게 기차 타고 올라가거든. 이렇게 산악열차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별로 그렇게. 근데 힘들 때 여러분 이렇게 등산 같은 거 이렇게 쫙 해갖고 막 이렇게 퍼져 있고 당 떨어지고 이럴 때 그때 옆에 사람이 초콜릿이라든지 사탕 하나 주잖아. 야 이게 인생인가 싶지.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 그쵸? 딱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 보통 때는 사탕 주면 야 그런 거 안 먹어 이렇게 하는데 사탕을 한번 쭉 빨면 행복해. 이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행복해. 그리고 그렇게 체력 떨어지고 약간 춥고 이럴 때 힘들고 이럴 때 라면 이렇게 옆에 놈이 딱 먹으면서 이렇게 한번 불잖아. 야 그거 몇 미터 밖에서도 라면 냄새가 그냥 막 개콩가 싶을 정도로 체면만 없으면 한 입만이 나오는데 이게 인생이 너무 추접스러운 것 같고 이러면서 참잖아. 그런 건 못 느껴보셨어요? 살면서 그런 거 한두 번은 느껴보셨지? 그거에 한 20배에서 100배 정도 강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굶으면 그 강도가 이렇게 쫙 올라가. 그래서 테레비를 보면서도 향기가 나. 라면 냄새가 나. 와 이게 뭐 포진가 싶을 정도로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을 정도. 진짜. 그리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짜장면, 짬뽕 같은 게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이게 리얼하게 날아다녀. 그래서 야 인간이 이게 음식 조절이라는 게 참 어렵구나. 그리고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뚱뚱한 사람이 없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상당수가 다이어트와의 어떻게 보면 전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면전을 펼치시는 분도 있고 국지전을 펼치시는 분도 있는데 다 조금씩은 그 생각을 하죠. 여러분도 그래서 그런 거 하잖아. 야, 이거 뭐 저녁에는 뭐 야식 먹고 이러면 안 좋은 거야. 이러면서 최대한 지양하려고 하잖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먹을 게 이제 풍족하니까. 그래서 그게 힘든 이유는 그만큼 입 조절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단식을 하고 나중에 부처님 생애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배를 만지면 등이 만져지고 등을 만지면 배가 만져지고 그리고 저 파키스탄의 라오르 박물관의 그 고행상을 보면 진짜 빼짝꼬랐지. 그리고 일어나다가 쓰러지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어나다 쓰러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딱 같이 수행하던 사람들이 저거 죽은 거 아니요? 이렇게 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나중에 니련선화에서 그 목욕할 때 떠내려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몸을 못 가누는 거예요. 그거 너무 굶으면 몸 못 가눕니다. 그래서 물도 얼마 없어도 이게 휩쓸린다고. 힘이 너무 없는 거야.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배 너무 굶으면 사실은 목 가누기도 힘들어. 이게 머리가 생각보다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기아 이런 거 보면 애들이 목이 이렇게 뒤로 확 제껴져 있잖아. 이거를 못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탄탄하네. 너무 탄탄해.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굽는 거하고 그다음에 호흡 참는 거, 호흡 참는 거 이런 거 고행을 하셨대. 그러니까 6년 고행의 대주제가 밥 굽는 거하고 호흡 참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밥 굽는 게 그 당시에 인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죽을 뻔하기만 하지 안 되더래.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전에도 이후에도 나만큼 빡시게 고행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뭐냐? 이 산이 아닌갑다. 괜히 개고생했다. 그리고 이 고행의 후유증 때문에 부처님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나중에도 뭐 불교 부처님 생애에는 뭐 수자타의 우유죽을 먹고 회복됐어요. 회복 안 됩니다. 너무 체력이 끝까지 한번 절단이 나면 회복 안 됩니다. 회복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교화하고 난 뒤에 시자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몸이 훅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도 섭생을 해도 그 전만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래서 6년 고행을 하고 이 산이 아닌갑다를 했어. 시전을 했어. 그래서 74페이지 고행의 논리와 문제점, 그 다음에 명상의 논리와 문제점, 75페이지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게 뭐냐면 중도입니다. 중도, 관계성. 모든 것은 관계성이라고 하는 연기하고 중도. 연기는 관계성, 중도는 적절성이라는 겁니다. 적절성.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77페이지 봐보세요. 중도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장동건, 원빈 뭐 이런 사람들과 저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눈, 귀, 코, 혀, 입이 없냐? 똑같이 있지. 걔네가 나보다 더 많냐? 똑같이 있지. 개수 똑같지. 아니, 맞잖아. 다른 관계도 없잖아. 다른 거는 지금 외관상으로 볼 때 다른 거는 나는 털이 없지. 그 외에는 다 똑같지. 맞잖아. 그런데 왜 나는 원빈이나 조인성이 못 되는가? 그것은 요게 약간씩 움직이는 요 비례 차이야. 미는 이쁘다라고 하는 이 미는 비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비율. 그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 좌우 상하로 약 5mm 차이입니다. 5mm 정도가 움직이면 내가 조인성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요게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움직여서 내가 그거를 요렇게 움직일 수 있게까지만 해놨으면 그러면 내가 조인성이나 장동건하고 똑같이 갈 수 있어. 요렇게.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조각미남 이렇게.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안 되느냐? 비례가 안 맞는 거야. 사람이 아닌 건 아니고 비례가 안 맞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딱 그 차이야. 그 차이. 그러면 그 비례가 맞는다는 게 뭐냐? 적절성입니다. 참 적절한데. 그러니까 이쁘다고 하는 거는 비례가 맞는 거고 적절한 거예요. 그게 중도입니다. 그게 중도. 그러면 그 적절한 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냐? 유지되지 않아요. 장동건이 먹혔던 시절도 있고 지금은 장동건 얼굴이 먹히지 않습니다. 예전에 먹혔지. 이유는 뭐냐? 그때는 진짜 잘생긴 애들을 선호했고 요즘 나오는 꽃미남들 봐봐. 이쁘게 생기고 잘생긴 게 아니고 약간 개성 있고. 아니 못생겼다는 뜻은 아니고 잘생긴 것만 따지면 장동건이나 조인성이 BTS보다 낫지. 그냥 잘생긴 걸만 따지면. 하지만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조선시대 미인도를 보면 지금 우리가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사뭇 다르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선호하는 여자는 사각형입니다. 얼굴이 사각형. 그래서 사각형을 두드러 보이게 하려고 여기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어. 정사각을 만들려고. 방정한 얼굴이지.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면 석굴암 부처님 얼굴 같이. 이게 어린애들은 여기가 털이 이렇게 나거든, 동그랗게.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털이 점점점 없어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M자 탈모가 생기고 이렇게 안쪽이 파이고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어린애들은 달걀같이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나는데 거기를 다 제거하고 네모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왕실에서 그렇게 선호하니까. 지금은 네모가 되면 시집 가기도 어렵지. 그 부모님이 적금 넣어서 돌려깎기 한번 해줘야 됩니다. 한번 깎아주셔야 됩니다. 무슨 너는 턱에다가 조각도를 넣어갖고 다니냐? 이제 애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지금은 계란형 얼굴 아니면은 V라인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V라인 팍복하다 했습니다. 들어보셨으면 연세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렸을 때 선호하던 그 만며느리감 있잖아요. 만며느리감. 그게 얼굴이 선풍기과, 엉덩이 크고 빵빵하고 애를 막 숭당숭당 잘났겠어요. 이렇게. 예. 제가 이렇게 뵀을 때 가장 그러한 만며느리감의 예전 어른들이 봤을 때 만며느리감이라고 하는 얼굴에 근접한 분이 저 현대아산의 현정원 회장님 같은 스타일. 선풍기과. 굉장히 크고 떡대 좋고 엉덩이는 내가 뭐 못 봐서 잘 모르겠고 제가 뭐 그런 분들을 실제로 뭐 만나볼 일도 없고 맨날 텔레비로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얼굴만 보이지 뭐 누가 엉덩이 찍어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정도를 선호했었지. 지금은 그런 사람 싫어하지. 아니 맞잖아. 요즘 애들이 그런 사람 좋아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감이라고 하는 건 계속 바뀌는 거지.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그 시대마다 먹히는 얼굴이 있어요. 먹히는 얼굴이. 예. 그리고 그 시대에 먹히는 얼굴로 태어났으면 고마운 거, 좋은 거. 안 먹히는 얼굴로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슬픈 거지 뭐 어떻게.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전 세계 미녀상 중에서 저게 미녀인가 싶은 것도 미녀인 때가 있어. 저게 진짜 미녀였다고? 어디서 저거 감자 같은 거를 미녀라고 있어요. 깜짝 놀란다니까. 양귀비와 조비연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조비연은 진짜 얍실해서 아주 그냥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게 조비연. 그게 한나라 때 미감이었고, 양귀비는 굉장한 글래머입니다. 굉장한 글래머입니다. 그래서 떡대 좋고 뭐 이렇게 야 저거 스모 선수 아니요? 이렇게 그 스모 선수를 그 당시에는 풍만하고 그러니까 약간 물침대 스타일. 그걸 그 당시에는 또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귀비가 한나라 때 태어났으면 끝입니다. 인생 끝입니다. 각 시대마다 그게 달라.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적합성입니다. 그 상황에 따른 적합성. 그게 중도야. 그리고 그 중도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관계성에서 결정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딸이야. 그렇죠? 누구의 딸이야. 동시에 누구의 엄마야. 또 동시에 누구의 부인이야. 동시에 누구의 언니거나 안 그러면 동생이야. 맞잖아요. 그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그것은 사실은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정해져 있는 거야. 세상에 자식이 부모가 되는 경우는 없어. 언제나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야. 맞잖아요. 하지만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는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해주는 거고, 아니 맞잖아. 그리고 부모가 점점점 나이가 들면 자식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고, 그 상황에서 역전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부모에게 용돈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부모를 봉양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서 봉양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어렸을 때는 지시를 하는 거고, 야 이거 먹어, 엄마가 나쁜 거 먹으라고 하겠어? 어디 강낭콩하고 당근을 곤란해, 먹으라면 먹지, 이런 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애가 먹든 말든 그거를 20살 된 애한테 야 너 완두콩 아직도 골라내고 있어? 이런 얘기는 못 할 거 아니야.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이가 더 먹으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자식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죠.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예전에 어머니 방식이고 요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부모가 이제는 들어야 될 상황들도 있지.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이지만 그 안에 내용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자식 입장에서는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커서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 라고 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저게 아직도 뭐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뭐 어디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이렇게 되면 갈등이 생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중도가 안 맞은 거예요. 적절성이 안 맞는 거죠. 한 사람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찰이 나옵니다. 정답이 있느냐? 정답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각 집마다 뭐 부모를 봉양하고 어쩌고 방식이 다 달라. 부모님이 재벌같이 돈이 많아. 그러면 평생 자식이 그냥 부모님 옆에서 받아 쓰는 것도 효요. 그게 효라니까. 부모님 형편이 어려워. 그러면 중고등학생이라도 부모님에게 뭔가 기여를 해주는 게 효야. 아니 맞잖아. 그 정해져 있어? 없어. 건 바이 건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효자라고 이름이 나서 가봤더니 노모가 자식이 일을 하고 들어오니까 노모가 자식 발을 씻어주고 있더래. 근데 이놈이 천연덕스럽게 그 발을 대고 엄마한테 이렇게 약간 재롱을 피우면서 발 씻어주는 거를 즐기고 있더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게 무슨 효자냐 이랬더니 그 집은 그게 부모님이 그게 행복한 거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러면서 단무지나 주워 먹고 있는 것도 어머니의 행복인 거야. 꼭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고 나는 전가복을 먹어야지 이러면서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나한테 들어오는 것보다도 행복할 때가 있는 거야.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정답이다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상황의 적절성이라는 게 중도라는 거야. 중도. 그러니까 투자로 얘기하면 사실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 적절성을 잘 맞추면 따겠지.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따는 놈은 따겠지. 예. 그런데 잃는 사람은 또 잃겠지. 그거는 적절성을 못 맞추니까, 상황을 제대로 못 맞추니까.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그러니까 연기법 안에서의 적절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남, 미녀라고 하는 개념들도 다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표준과 관련된 적절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키가 185예요. 190이에요. 그러면 멀대같이 키만 커서 키 큰 놈 속업 따더라.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고, 지금은 185, 190이에요. 그러면 아유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시절이고.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 세대만 하더라도 키가 여자 키가 160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런갑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됐지 뭐. 150도 있고 140도 있고 이러는데 아유 다행이죠. 그리고 160이면 충분하죠. 그것 좀 신발 신고 머리 약간 뒤집어 까서 올리면 175 정도까지 나와요. 이러면서 살고 있었던 거고. 아니 그렇잖아.
그리고 여러분 바깥 양반 정도면 키가 한 170에서 175 정도 나오면 괜찮아요 하던 시절이고, 우리 세대는 또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한 180 정도는 돼야죠 이런 시절이고, 지금 애들은 한 185 정도 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 이게 옷을 입으면 태가 나거든 애가. 맞죠? 그리고 좀 키 작은 애가 이렇게 한 160 되는 남자애가 이렇게 옷 입으면 뭘 입혀도 애가 조금 이렇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 아니 사실이잖아. 바뀐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시절에 어떠한 선호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중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얼굴의 유무, 뭐 재산의 유무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상황의 유무, 정신적 유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도 적절성만 가지면 그러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중, 시의적절한 거다. 시의적절하면 적중하게 된다. 적중하게 된다. 관역에 적중하게 된다. 잘 맞추게 된다. 시의적절하면. 화살 쏘는 거 생각해봐. 바람, 양궁이야. 그러면 바람 부는 거 다르고, 그 양궁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볼 때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사격은 대부분 실내에서 하는데 양궁은 실외에서 해요. 실외에서. 그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 실내에서 하면 공기가 통제가 되고 있는 거야.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을 안 탄단 말이야. 그런데 실외에서, 양궁은 다 실외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공기 노출이 있다고. 그거를 활 쏘는 사람이 요량껏 판단해야 돼.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일 때는 마치 골프 치는 사람이 이렇게, 몰라 내가 골프를 안 쳐봐서 그러는데, 그 영화나 안 그러면 저 광고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탁 잔디 이렇게 대고 촥 바람 이렇게 뭐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양궁 선수도 그걸 느낄 거거든. 자, 이쪽으로 지금 바람이 부니까 이쪽으로 좀 당겨야겠다, 이쪽으로 당겨야겠다, 이걸 하잖아. 사격은 사실은 그게 통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양궁보다 사격이,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더 쉬울 것 같아. 아니 그냥 내 생각 그냥 쓸데없는 생각. 그건 통제하기가 쉽다, 고려할 개연성이 적다라고 하는 거고, 양궁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도 고려해야 되지, 그 다음에 그날 공기 질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습도가 많거나, 이게 화살이 커서 그래. 총알 같으면 그런 게 거의 영향이 적을 건데, 이게, 그리고 화살은 이렇게 휘청휘청하면서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고, 실제로는 물고기 하듯이 이렇게 휘면서 갑니다. 화살은 진짜 그래. 그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그거를 양궁 선수가 잘 쏘는 선수는 그걸 다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날아갈 때 이렇게 떨어지면 그게 50m든 뭐 100m든 그 떨어지는 것까지 계산해서 그 위치를 좀 위로 당겨 가지고 딱 쏘는 거잖아. 그게 시의적절함이지. 그러면 가운데 관역에 적중하는 거지. 적중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적중하면 득중한다는 거예요. 중을 얻는 거지.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거냐? 지금 제가 여기서 써놨잖아요. 79쪽에 파도 타는 것과 같다. 유사이래로 지구와 태양이 달이 만들어진 이후로 지구에는 파도가 생기는 거예요. 저 달이 땡겨서 파도가 생기는 거야. 달의 인력에 의해서 파도가 계속 생기는 거야. 그리고 달이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같은 파도는 없었을 거야. 똑같은 모양의 파도는 없겠지. 그죠? 조금씩은 다르겠지. 예, 같은 장소에 치는 파도라도. 그런데 그러한 파도를 타는 사람은 널판지 하나, 보드 하나 딱 올려놓고 그 파도의 흐름을 몸으로 느껴서 즉각적으로 몸에 있는 신체들을 반응을 시켜. 그래서 그 흐름들을 타고 가는 거지. 중도에 맞추면 이 사람은 빠지지 않고 즐거움이 되는 거야, 파도가. 그런데 그 중도를 못 맞춰서, 그 적절함을 못 맞춰서 어딘가 충돌하게 되면, 힘의 충돌이 생기면, 그러면 꼬르륵이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중도라고 하는 거는 파도 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없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번뇌가 있어도 마치 파도 타는 사람이 파도를 타듯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그 속을 샥 하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마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켜는 것과 같다. 불을 켜는 것과 같다. 불을 끄면,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불을 끄면, 불을 끄고 아무 외부 빛도 없다라고 가정해. 깜깜한 칠흑이야.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화장실을 가려면 잘못하면 책상하고 부딪힙니다. 이게 다 장애물이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밝은 상황이 되잖아. 그러면 이 책상을 치우고 나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책상은 그대로 있어도 장애물은 없습니다. 이해가 돼? 그게 중도를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를 취하는 사람은 번뇌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번뇌에 물들지 않는 사람. 번뇌에 있으면서 번뇌에 물들지 않는 사람. 중도를 취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삶을 끝내는 사람이 아니고 삶 속에 있으면서도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